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를 한 달 유예함에 따라 미국 완성차 업체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자동차 관세 유예 소식에 미국 증시 3대 지수도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미국 완성차 업체인 GM은 7.14%, 포드는 5.18% 상승했습니다. 전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도체법 폐기 발언에 인텔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위협에도 다른 반도체주는 일제히 상승했으나 큰 수혜를 받았던 인텔만이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선업 부활을 위한 행정명령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해양 운송 산업에 대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작성된 초안에는 중국산 선박 적재 수입품에 수수료를 부과해 조선업 자금으로 조달하는 등 18개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무역전쟁의 공포와 오펙의 증산 계획에 국제유가가 급락했습니다. 이는 6개월 내 최저치입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이 세계 경제를 둔화시키며 원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공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왔던 건 아니었는데요. ADP 민간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7.7만 건으로 예상치의 절반치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만 ISM 제조업 PMI는 53.5로 확장세 국면을 유지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는 엇갈린 측면을 좀 보였습니다. 이러한 시장을 끌어올렸던 건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적인 제스처 덕분이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의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개월 동안 유예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시장도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GM이 7%, 스텔란티스가 9% 넘게 상승했는데요. 아마 오늘 우리 시장도 자동차의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한 상승을 기대하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부터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가 칩스법인데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칩스법을 폐지하고 차라리 이 돈으로 정부 부채를 줄여야 한다라는 코멘트가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자세하게 짚어보겠고요. 이어서 코인 라이브를 통해서 오늘 꼭 살펴봐야 될 코인 뉴스와 시황까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코너 빅애플 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적인 제스처 발언이 좀 나오게 되면서 시장도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떤 내용들 점검해 보면 좋을지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로는 칩스법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오프닝에서 언급을 드린 것처럼 이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이 있었고요. 이 자리에서 칩스법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칩스법을 폐기하고 이 돈으로 정부 부채 갚아야 된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기도 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정확하게 칩스법 폐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칩스법 폐지를 이제 520억 달러 정도를 폐지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칩스법 폐지에 관련돼서는 지난해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고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가장 먼저 한 게 이제 바이든 정부 때 했던 것들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 바이든 정부 때 했던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고 했던 거고, 특히 예산에 관한 부분을 가장 많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칩스법에 관한 것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330억 가량을 이제 지난해 정부를 이제 이걸 예산을 했었는데 요거를 이제 안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이유 중에 주장한 이유는 이런 것들입니다. 일단 정부 지금이 지급된 게 낭비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 이제 부채를 감소해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급한 거를 너무 끔찍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지급돼서 끔찍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건 이제 관세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보조금 대신에 관세를 통해서 이제 반도체 기업을 미국으로 유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지원을 해서 유치하는 게 아니라 관세를 통해서 그냥 저절로 들어오게 되는데, 굳이 왜 이렇게 지원금을 해서 이제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이 이런 것들은 자발적으로 투자를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실제로 트럼프가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압박을 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효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정부 개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정부가 이렇게 굳이 해서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고 하십니다. 실제 이제 지금 칩스법이 이제 하고 있는 걸 보면 삼성이 47.45억 원이고 TSMC가 66억 원입니다. 그리고 인텔이 78.6억 원이고 마이크로가 이제 61억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이제 칩스법 폐지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가능성은 좀 낮고 있는데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좀 해보면, 일단 바이든이 너무 미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이 돈을 좀 딴 데 쓰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이제 이거를 이제 정부의 어떤 뭐 적자를 메꾸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요 돈이 과연 여기 이제 쓰게 되는데, 이 돈을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 거 있는 게 드리게 될 이런 부분들 다른 데 쓰고 싶은 게 아닌가. 이게 어차피 비용은 써야 되는데 이 비용을 다른 곳에 쓰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는 거,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정해진 곳에 쓰는 것들이 있는데 이 비용을 다른 데 쓰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제 이런 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칩스법 폐지하고 차라리 이 돈으로 다른 데 사용하자. 네. 그 예로 이제 얘기했던 게 정부 부채를 좀 줄이는데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칩스법이 폐지가 된다면 어떤 피해가 좀 발생하게 될까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좀 입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이제 역량 강화를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칩스법이 폐지가 되면 이 공장을 짓는데 돈을 우리가 또 돼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10분의 1 정도나 이제 절반 정도 상당 부분을 이제 보조금을 받아서 공장을 짓게 되는데, 이게 적지 않은 돈이에요. 만약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47억 달러 정도를 이제 우리가 만약 공장을 짓는데 하는데, 이게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이런 못 지어요. 우리가 그러면 공장을 미국에다 못 짓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거기서 이제 반도체를 지어서 관세를 면제받아서 거기서 납품을 하고 생산을 하는데, 공장을 못 지으면 생산도 못 하게 되고 이제 차질을 빚게 되는데, 만약에 2나노나 그 이하의 나노, 몇 나노의 반도체를 만들어서 이제 미국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TSMC나 이런 거 경쟁력을 잃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많은 차질을 빚게 되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칩스법뿐만 아니라 이제 그 지원금을 못 받아서 있게 되는 피해가 많게 되고, TSMC와 차이가 더 지금도 많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있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게 되지만, 이 가능성이 1%라도 있게 되면 이게 이제 만약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안 그래도 지금 TSMC가 파운드리 시장에서 앞서가고 있는데 격차를 줄이게 될 가능성이 더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좀 힘들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정부가 좀 나서서 좀 이런 부분에서 좀 격차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그런 걸 좀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네, 안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보조금이 칩스법이 폐지가 되게 되면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좀 주가에 있어서는 좀 발목을 잡았던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에 대해서 나왔던 코멘트들 중에 하나가, 한국이 군사적 지원을 미국한테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가 4배 정도 높다라고
네,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2일에 상호관세 부과하게 될 때 여기에 한국이 이 정도만큼 포함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각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이 3월 6일입니다. 그래서 네. 거의 한 달 정도 네, 가까이 네. 남은 상황 속에서 앞으로 남은 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한국 시장 안에서는 이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관리도 좀 필요할까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이제 방문을 했어요. 러트닝 상무장관이 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대접을 잘 받고 오지는 못했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가서 잘 받지 못하게 됐고 러트닝 장관이 이걸 받으려면 기업당 1조 원 가까운 돈을 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 패스트트랙을 받으려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되게 무례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이렇게 되면 무례한 조건인데 이게 과연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트럼프 정부 2기가 사실 이 모든 나라에 대해서 관세나 이런 어떤 조건이 사실은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블러핑인지 실질적으로 이게 지켜질지에 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좀 더 물밑거래를 하든 아니면 앞으로 어떤 협상을 하든 좀 좋은 조건으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잘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협상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남은 기간 동안. 예. 네, 4월 2일에는 그대로 상호관세에 대해서 부과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될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어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관세의 가장 최종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가 중국이다라고 네네네네.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럼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이렇게 관세가 부과가 계속된다면 네네네네. 사실 보복 관세에 대한 네네네네.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는 네네.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전략을 세울 때 이렇게 틈새 전략으로 중국이 보복 관세를 하겠다라는 네네. 쪽으로 전략을 좀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이게 바로 했다가 그 다음 날도 이제 유예 기간을 두거나 뭐 지금 보면 자동차에 관해서는 또 한 달간 유예 기간을 두거나 뭐 이런 식의 계속 전략에 따라서 계속 전략을 다르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물밑거래는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 사실상 이거를 놔야 되는 게 아니라 뒤로는 계속 협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계속 협상단을 파견을 하고 계속 협상을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들고요. 아무쪼록 우리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협상에 대한 그런 것들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뭔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뭔가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중국도 중국일 것 같고 우리나라도 뭔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대만도 보면 민관이 같이 움직여요. 그리고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단가가 예전 같지가 않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미국이 부르는 단가가 좀 상당히 높아졌어요. 1기 때보다. 그래서 이게 좀 만만치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반도체 칩스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 통해서 나왔던 코멘트인데 이전에 이미 칩스법에 대해서 우려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오늘 개장하고 나서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상태라면 큰 변동이 없겠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온 만큼 흔들림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두 번째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스타링크 지원 부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상무부가 425억 달러 이렇게 대규모 인터넷 네. 보급 프로그램을 개편을 네.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부 지원금을 줄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랑은 조금 엇갈리는 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이게 일단은 기본적인 방향은 이런 거예요. 원래는 이제 광대역이라고 해서 유선망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광대역이라 해서 이제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위성이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 있더라도 이제 바이든 정부 때는 사실은 이제 머스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막았습니다.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머스크가 하는 스페이스X인 위성 사업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막고 위성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지원금이 되게 작았어요. 이 부분을 풀었어요. 이번에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스타링크나 스페이스X 쪽 사업을 밀어주는 게 아닌가라는 사업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머스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100억 달러 정도를 확대해 준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스타링크에 대해서 좀 많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사업이 됐고 기본적으로 이번에 핵심 사업에 대해서 이번 사업이 그래서 머스크가 받을 수 있는 핵심 사업이 한 150억 달러 정도로 늘어난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머스크 쪽에 많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많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머스크를 밀어주는 게 대놓고 머스크를 밀어준다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머스크를 많이 밀어주는 게 맞게 됐고 실질적으로 불만이 많습니다. ATM이나 뭐 다른 광대역이나 비광대역 쪽이 사실 많이 못 받게 되는 게 맞고 러트닉 상부장관이 말은 안 했지만 많이 밀어주는 게 맞고 아니 머스크만 있는 게 아니고 뭐 그 아마존이나 뭐 영국 쪽에 다른 위성 사업도 있는데 이쪽은 사실상 약합니다. 그쪽이. 그래서 사실 스페이스X 쪽이 상당히 강한 쪽이고 위성도 한 7천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밀어주는 게 맞고 보조금도 그쪽에 다 주겠다는 게 대놓고 하는 게 맞아서 그쪽 사업을 많이 하게 되고 그쪽을 규제를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밀어주게 되는 것 같고 그쪽에 관련된 것도 같고 제가 아까 그래서 이제 520억에 관한 그 달러 비용이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 게 금액 차이가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어차피 그 돈 중에 이제 풀린 돈이나 지급된 돈이 별로 없거든요. 그중에 한 100억 정도가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남은 돈이 한 420억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그 정도 돈이 요쪽에 돈이 좀 풀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칩스법을 계속 얘기하는 게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돈이 스타링크 쪽 이번에 이제 광대역 여기 인터넷 사업 쪽에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출을 뭐 주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저비용 쪽이나 이제 인프라 사업 쪽에 좀 지원하려고 한다는 사업이 있어서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규제 사업 그러니까 좀 얘기를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이제 기반 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그 어떤 불만이나 그런 어떤 이쪽에 대한 비판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막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만들이 계속 있고 비판이 있다 보니까 트럼프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이거는 다르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비용을 줄이는 거고 이거는 인프라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른 비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머스크를 밀어주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밀어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만 딱 풀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머스크가 얘기하는 부분만 확대가 됐고 머스크가 잘하는 부분만 비용이 확 늘어났습니다.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네. 네. 네,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서비스가 되지 않는 미국 시골 지역에서도 연결이 네. 좀 될 수 있게끔 도움을 네, 주는 네, 네,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스타링크 기본적으로 받아가려고 했던 원래 기존의 보조금 규모가 100억에서 200억 달러, 최대로 봤을 때 한 29조 원 정도였는데 지금 이것보다 5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머스크가 기업인으로서 그리고 정부 효율부의 수장으로서 이해 상충에 대한 우려가 좀 한층 커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거 별로 안 따지시는 것 같아요. 그분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걸 별로 안 따지세요. 이분은 뭐 걔가 볼 때는 그런 거 별로 안 따지시고 약간 그 전에도 이제 방위산업 자기 납품하는 거나 장갑차 이런 부분도 그냥 얘기하다가 그래? 그러면 취소할게 이렇게 얘기하시고 막 좀 미루고 막 이러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별로 안 따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그 일론 머스크가 그번에 테슬라처럼 약 상장돼 있고 이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X나 뭐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냥 깔아줄 것 같고 망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에는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될 것 같고 수익 모델일 것 같고요. 이게 또 약간 좀 나쁜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주주들에게 가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개인이나 뭐 몇몇 사람들만 배를 채우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머스크 수익만 많이 가져가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주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가져가는 건데 이거는 개인이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볼 때는 약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해상충이 좀 많이 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거 말고도 계속 준비된 게 좀 많아요. 머스크가 정부에서 정부를 수익 모델로 하는 게 계속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아무래도 기업인으로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수장으로서 네, 이해 네, 상충 우려가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부터 계속 추진해 네, 네. 왔던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광섬유나 케이블 회사 위주로 지원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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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맞습니다. 이번에는 위성 인터넷 위주로 좀 기업들을 바꾸게 네,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 포커스가 된 기업들이 바뀐 이유는 또 어디 있을까요? 그냥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가 그 오지 같은 부분을 푼다는 얘기인데요. 사실은 특히 그 오지를 푼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사실은 그게를 할 필요도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그쪽을 그렇게 왜냐하면
거기도 사실은 케이블이 가도 돼요. 왜냐하면 미국은 사실 케이블이 되게 발달돼 있어요. AT&T나 이런 데가 망이 잘 돼 있어요. 굳이 스페이스X나 이런 데가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데도 다 깔아줘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되게 비싸요. 스페이스X가 하는 비용이 되게 비싸고 저기가 싸지가 않아요. 되게 사용료가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에 비용을 지불하라고 하는 건 저기를 굳이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머스크를 위한 포, 바이 이런 요를 위한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해상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는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오게 되면서 기업들에 대한 변화도 좀 생긴 상태고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머스크랑 완전히 관계가 좀 있기 네네. 때문에 아무래도 스타링크가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도 훨씬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세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로는 머스크 오픈 AI 저지 실패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미국 연방 법원이 머스크의 오픈 AI 상업화 중단에 대한 요청을 기각했다라는 네.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이 머스크 오픈의 상업화 중단, 사실은 둘이 이제 사이가 너무 안 좋긴 했었어요. 그래서 계속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이 머스크가 이제 오픈의 상업화 중단에 대해서 이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구제 조치를 위한 증거 부족으로 판단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머스크가 제기한 다른 법적 소송이 있습니다. 계약 위반이나 신의 성실에 대한 것들은 계속 진행하라고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게 법적에 대한 부분은 오랜 어떤 구원이 있습니다. 이제 그 머스크가 이제 2015년에 샘 올드먼 11명과 함께 오픈 AI를 했었는데 자기 지분을 팔고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팔고 나갔고요. 사실은 이제 억울하죠.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나중에 X를 만들었는데 X가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억울하다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소송을 했습니다. 자기는 이게 영리화가 될 줄 모르고 이거를 팔고 나갔는데 영리화를 했다. 그래서 이제 영리화가 이제 이게 사기다. 그러면서 오픈 AI는 악이다. 그런데 이제 그 이면에는 오픈 AI가 너무 잘 되고 있다라는 게 깔려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머스크 쪽의 이제 법적 주장은 이런 겁니다. 본래는 이게 비영리를 위반했다라고 이제 하고 기업에 우선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 제한의 합의를 요구를 했고 독점 금지를 위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5년 공익 기업으로 이제 전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픈 AI 쪽은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영리 법원을 직접 제안한 사실을 공개를 했고, 이게 사실은 AI를 여러분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영리화를 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상업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머스크가 오픈 AI 비영리화 부분을 이제 하면서 974억 달러 인수 제안을 했지만 이걸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결국엔 이 부분이 잘못됐다, 법원 저지를 이제 실패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면에는 너무 잘 되는 거에 대한 어떤 배가 아픈 게 좀 깔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영리하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어떤 가이드런스 같은 걸 제시한 게 아닌가, 앞으로 향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 요게 이제 영리화를 합법화시켜준 합법화된 어떤 가이던스를 제시해준 어떤 정책에 대한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그런 게 되는 그 어떤 그런 변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미국 법원이 테슬라 CEO가 제기했던 오픈 AI 영리 기업 전환 차단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배경으로 보면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이유가 좀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안에는 좀 신속한 재판이 가능할 전망이다라는 것도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 판결이 시사하는 바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상업화가 좀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AI 상업화가 가속화가 될 것 같고 연구 방향에 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안전하게 이제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공익법원의 형태가 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비영리화 되면서 이게 왜냐하면 이제 계속 공격을 받으니까 이제 공익화를 좀 유지하는 압박감이 좀 있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어떤 산업화에 대한 어떤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변화가 좀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이제 있을 것 같은데 데이터 수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던스도 이제 여러 가지로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제 대응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있을 것 같고요.
상당한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잠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점에 대한 것도 있었고 서비스 판매가 좀 증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MS 투자나 클라우드의 인프라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S가 사실은 이제 13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자사 클라우드나 이런 것들을 좀 제한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예전나 이런 것들을 투자를 막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이제 해도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것들에 좀 걱정이 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확실히 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가이던스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AI 연구개발비나 충당금이 좀 가속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넣어도 될지 안 넣어도 될지에 대한 것들은 걱정이 좀 있었는데 이걸 넣을 수 있게 됐고 AI 윤리 및 규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자율적인 AI 윤리 가이드나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나 글로벌 시장 협력이 확대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AI 기반의 신사업 진출이나 시장이 확대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다양한 변화나 혹은 새로운 가이드라인도 생겨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오픈 AI 입장에서는 사실 반가운 소식일 것 같기는 해요. 지금 현재는 어떤 입장을 좀 취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이게 소송이 아직 다 끝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자신이 이제 요거를 또 소송을 하면서 자신의 또 제품도 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경쟁을 또 해야 되고 5.0을 또 조만간 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가격을 얼마를 할지 모른다는 얘기도 좀 있으면서 일부에서는 $300라는 얘기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신제품도 또 내놔야 되고 AI 시장에 대한 투자도 또 이제 받았지만 제품에 대한 경쟁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소송 문제뿐만 아니라 제품 경쟁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5.0에 대한 제품에 대해서는 아주 전망은 밝습니다. 많은 분들이 몇몇 써본 분들이 이제 어떤 리뷰 같은 것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 경쟁에서 앞서가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내놓을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어떤 샘 올드먼이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 경쟁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법원 결정에 있어서 일단은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AI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본이 막대하게 좀 필요하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영리 기업에 대한 전환이 필수다라는 입장을 좀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오픈 AI 하면 챗 GPT 빼놓을 수 없고 5.0에 대해서 앞서서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용자 수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단은 예정했던 챗GPT 4.5는 서비스가 출시는 했지만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죠. 네네. 잠깐 나왔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사용자 중에 이제 소라를 쓰는 분들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써보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써보지를 못했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돈 한 30만 원 정도 200달러 쓰는 분들만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써본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4.5는 그분들만 쓴다고 해서 제가 못 써봤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합니다. 약간 달라진 게 없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써본 분들에 대한 얘기를 아직 못 들어봤는데 달라진 게 크게 없다고 하고 이제 수주 내에 이제 5.0이 나온다고 하니까 5.0은 상당히 성능이 좋다고 하니까 조만간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써보고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유를 보면 GPU 부족 현상이 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월 둘째 주 수만 개의 GPU를 추가한 뒤에 이후 플러스 요금제 사용자들에게 점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라는 코멘트가 나왔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다음 키워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는 Next Gen AI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오픈 AI 소식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좀 볼 텐데요. Next Gen AI라는 새로운 컨소시엄을 만들었고요. 대학교랑 AI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나 이런 교육 혁신을 좀 추진하는 컨소시엄을 만들었다라고 하죠. 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오픈 AI가 이제 사실은 이제 산학협력 같은 겁니다. 이제 하버드나 이런 미국의 유수의 대학들하고 산학협력의 어떤 컨소시엄 AI를 만든 겁니다. 사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출범을 한 거고요. 교육 혁신을 위한 거고 사실 이걸로 이제 어떤 그런 혁신의 어떤 그런 기업을 만든 겁니다. 산학협력의 어떤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거고요.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하버드나 옥스퍼드나 MIT 같은 주요 협력에 15개 연구기관을 만들었고 나중에 이제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이런 걸로 모델을 제시한 거고 투자 규모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0억 원 정도로 투자를 해서 만든 거고 연구 보조금, 컴퓨터 지원금, API 접근 권한을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의료나 이제 교육 재정, 디지털 헬스, 첨단 제조 이런 것들로 해서 만든 거고요. 향후에 여러 가지 목표로 해서 만들어서 이제 의학이나 공학이나 교육 기반이나 이렇게 해서 만든 거고 책임 있는 윤리 그리고 개방형 AI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이런 걸로 이제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이제 전적으로 투자 규모를 제시한 거라서 향후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난치병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게 돼서 저는 이제 앞으로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상당히 이제 개발을 이제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많이 열려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좋은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아쉬운 건 우리나라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만 좀 하는 거라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교육 기반이 혁신 기반이라서 좀 이런 것 같고요. 미국이 좀 열린 교육이고 영국이 좀 열린 교육이라서 이런 것들이 좀 좋은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약간 좀 몇은 좀 가시적인 효과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넥스트젠 AI라는 컨소시엄이 출범을 했는데 사실 3월 4일이기 때문에 며칠 좀 지나진 않았는데 이번 컨소시엄 출범이 좀 유독 주목을 받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편하게 생각하시면 그 기본적으로 열려 있다는 데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업은 성과를 바로 내야 된다 이런 거고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빅테크들이 사실은 대학에서 출발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이 모든 모델들이 보면 대학에서 이제 출발해서 그런 것들이 디벨롭이 돼서 사실은 빅테크 기업들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지금 한동안 잘 안 나오고 있는 게 맞거든요. 오픈 AI가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투자하는 것들이 지금 이제 안 나오고 있는데 한동안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새로운 실리콘밸리를 이렇게 오픈 AI에서 나오게끔 하려고 지금 기대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디벨롭을 또 다른 디벨롭을 해보자 이런 걸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번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AI 관련된 연구 지원금을 굉장히 많이 축소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컨소시엄을 내놓은 상태라서 지금 더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5번째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로는 유튜브 도박 금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가 3월 19일부터 이제 도박 콘텐츠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제를 좀 적용하겠다라는 소식을 좀 전했죠. 네네. 유튜브가 이제 도박 관련 콘텐츠를 이제 금지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금지 조항은 유튜브가 승인하지 않은 도박 서비스, 뭐 비승인에 대한 이런 것들을 무조건 금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유튜브는 이런 도박 관련된 금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이제 메인 배너나 광고에 머스트헤드 광고에서 금지를 했고요. 2022년에 트위치, 뭐 슬롯, 뭐 이런 부분, 뭐 도박 관련된 스트리밍을 금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4년에는 구글 AI 기반의 연령 추정에 대한 도입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3월 19일에는 비승인 도박 규제에 관한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금지를 하고 있고요. 3월 19일에는 아예 도박이란 단어가 들어가거나 이게 어떤 링크가 되어 있는 걸 금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연막을 대는 도박 관련 콘텐츠를 계속 이제 금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보호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도박 콘텐츠 노출을 방지하고 무책임한 도박 홍보나 사기성 광고를 먼저 없애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유튜브뿐만 아니라 구글이 승인한 도박 사이트만 이제 승인하게 되는 그렇게 효과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도박 콘텐츠 규제를 만약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좀 하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생겨나게 될까요? 뭐 콘텐츠 제작자에 대해서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박 콘텐츠 제작하는 크리에이티브나 새로운 정책이 이제 재검토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청자 보호가 좀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이제 특히 미성년자 같은 취약한 시청자가 보호될 것 같고요. 플랫폼의 신청자 이제 플랫폼 신뢰도가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조심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아무래도 크리에이터 하는 분들이 조심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유튜브가 이제 사실은 영향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들도 조심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뭔가 규제를 만드는 정부나 이런 분들도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가이던스를 만들거나 뭔가 규제를 만들 때 참고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선례로 좀 남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유튜브 도박과 관련된 내용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 키워드는 암호화폐 양날의 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주말 사이에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 전략 자산으로 비축한다라는 네네네네. 소식 속에서 하루 폭등했다가 하루 다시 좀 네네네. 떨어지는 움직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워낙 코인 시장 변동성이 좀 크긴 합니다만 전략 자산 관련된 내용부터 먼저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미국 대통령이 이제 준비금으로 이제 이걸 쓰겠다고 전략자산을 세금으로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3월 7일 날 이제 정상회담을 암호화폐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초청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불러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문제는 세금으로 이제 암호화폐 준비금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세금을 국민 세금으로 하면 되겠느냐? 물론 좋지만 이게 돈을 잃으면 어떻게? 이제 암호화폐가 원체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세금으로 하면 이게 돈을 따면 좋은데 이제 상승하면 좋은데 잃으면 이게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세금이 안 그래도 지금 이게 안 그래도 나라가 지금 빚이 많은데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고 세금에 대한 우려가 너무 많습니다. 변동성이 많은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이게 모든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사실은 이게 그 암호화폐가 내부자 거래가 되게 심하기 때문에 이게 맞느냐라는 얘기가 좀 있고 암호화폐를 선정하는 기준도 좀 문제입니다. 이게 뭐 비트코인만 하는 게 아니라 알트코인을 또 많이 이번에 선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게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도 XRP나 솔라나 카르다노가 이제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느냐라고 특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조작에 대한 우려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좀 많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과연 이게 좀 하는 게 맞느냐 그런 생각이 좀 있고 변동성 관리를 누가 할 거냐 그리고 미국이 국가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뻔뻔하다는 거예요. 결론은 일론 머스크랑 마찬가지로 두 사람분이 너무 뻔뻔합니까? 결국에 트럼프 당신이 이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이게 당신이 이거를 지금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전략 자산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 도널드 트럼프 차남과 장남이 암호화폐에 대한 것들을 계속하고 있고 가장 많이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전략 자산을 하는 것도 당신들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얘기다 보니까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계속 논란이 돼서 이제 암호화폐 전략 자산이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주말 사이에 봤을 때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실무 그룹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가상자산 전략 비축을 추진해라라고 이제 지시를 내린 거고요. 여기서 언급됐던 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였습니다. 일단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코인 이름을 또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서 더 유의미하게 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말씀 중간에 내부자 거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각에서는 실제로 이게 내부자 거래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다는데 네네. 어떤 내용이에요? 일단은 그 아들들이 중간에 많이 좀 팔았다는 얘기도 좀 있어요. 시세 차익이나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그 자체를 팔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 중간에 수수료를 챙겼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할 만한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어쨌든 증거를 찾지 못하지만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아들 두 명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장남과 차남, 에릭 트럼프나 이 차남과 장남이 계속 그 부분에 관여를 하고 있다는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리고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심한 게 아닌가? 이거 좀 그 도덕적 관념이 너무 없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강행할 뜻을 계속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류 언론들이 이 부분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타임지나 뭐 워싱턴 포스트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제가 볼 땐 지금 이거를 강행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이 전략 자산으로 비축 자산으로 이거를 암호화폐를 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진짜 문제가 되는 건 세금으로 할 것 같은 게 너무 그러니까 적자가 되고 있다는데 이게 세금을 할 건 정말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세금으로 하는 건 문제가 될 것 같고 진짜 문제는 이게 모든 사람한테 혜택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금으로 할 것 같으면 진짜 뭐 한 50% 이상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정말 이 1, 2%나 10% 내외가 특정 이익을 대변하는 게 문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부자 거래가 정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아르헨티나도 문제가 됐지만 내부자 거래가 정말 문제가 되고 나중에 이게 뭐 청문회도 열리고 정권에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은 그런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문제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호화폐가 알트코인이 정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 시장 조작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할 때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정책이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사실은 정말 문제가 되는데 트럼프는 정책이 아까 뭐 얘기다시피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이 그렇게 정책을 자신에게 유리한 그런 걸 뻔뻔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 구체적인 계획도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정부 지원책도 자신에게 유리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략 자산이나 비축 계획을 계속 밝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특히 그리고 이제 SEC가 사실은 이제 견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SEC의 가능성을 보면 견제 기능을 전혀 못 해요. 이게 특히 문제인데 사실은 이런 정황들을 전체를 볼 때 좀 안타깝지만 계속 전략 비축 자산할 가능성도 높고 트럼프가 강행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해 관계인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 또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이 코인 목록들이 인공지능 그 AI랑 가상화폐 차례로 있는 인물이 지금 데이비드 섹스입니다. 이 인물이 행정부에 합류하기 전에 투자했던 이 가상화폐 펀드 구성 목록이랑 지금 언급된 목록이 거의 비슷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내부자 거래가 의심된다라는 일각의 측면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공화당 내부 안에서는 반발이 좀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을 좀 강행하게 될까요? 본인은 그러니까 언론들은 보니까 강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들 2명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간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일부에서는 이 어떤 암호화폐나 알트코인에 대해서 많이 매집을 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 실현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의심을 할 만한 정황이 많이 있으면서 공화당 내부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 반대가 많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반대를 불구하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이제 시도를 했고 3월 7일 날 어떤 정상회담을 하는 것도 이러한 것들에 대한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선거 유세 기간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지켜야 되는 어떤 부담감 좀 있기 때문에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강행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말씀 좀 주셨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3월 7일에 현지 시간 기준으로 3월 7일부터는 이제 가상화폐 서밋이 진행이 됩니다. 백악관에서 역대 처음으로 열리는 이 회의이고요. 또 규제랑 혁신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3월 8일 토요일 오전 3시 30분부터 7시 30분 사이에 진행될 예정이니까 관련된 뉴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 키워드 6가지 살펴봤고요. 본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코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전 8시 기준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모두 다 상승 흐름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불안감이 컸었는데요. 일부 타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에 힘이 붙는 모습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오는 7일이죠. 가상화폐 서밋이 열리는데요. 이에 대한 이슈도 호재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주요 암호화폐 모두 반등이 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9만 달러를 회복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본다면 비트코인이 200일 단순 이동 평균을 방어하면서 매도 압력이 약화가 됐습니다. 9만 5천 달러를 향해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알트코인의 대장주 이더리움도 3% 급등하는 흐름도 보였고요. XRP 리플도 2%대 상승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SEC가 최근 코인베이스와 또 크라켄에 대한 규제 조치를 철회하면서 리플에 대한 제재 완화 기대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ETF 승인 여부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인데요. 승인이 될 경우에는 기관 자금 유입이 증가가 되면서 가격 상승을 촉진할 수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요 알트코인 가운데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8개 코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상승 흐름 지나고 있습니다. 먼저 솔라나입니다. 0.74% 상승하는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민코인 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5개월 연속으로 탈중앙화 거래소 거래량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솔라나는 최근 30일간 1,090억 달러의 이 덱스 거래량을 기록했는데요. 2위인 이더리움의 880억 달러보다 26% 높은 수치입니다. 이어서 도지코인도 보겠습니다. 2.52% 상승하는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올해의 사상 최고가인 0.73달러를 다시 돌파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 증가와 X 내에서 도지코인 결제 도입 가능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에이다입니다. 4% 넘는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역시나 오늘도 이렇게 강한 상승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에이다를 미 전략적 암호화폐 준비금 리스트에 포함할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에 고래들이 대량 매수에 나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강세 흐름이 지속될 경우에 에이다 가격이 12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카르다노의 가격 급등은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 흐름과 또 에이다 ETF 승인 기대감 그리고 네트워크 활동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체인링크도 9% 강한 흐름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이 체인링크 앞서서는 오라클 솔루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한 체인링크가 이 종합 컴퓨팅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선언한 바가 있었는데요. 역시나 이렇게 상승 흐름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그 추가 급등 흐름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스위코인 4% 넘는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일주일 전 대비해서 가격 하락이 깊으면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에 좀 상승 바람이 불면서 상승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아발란체도 7% 상승 흐름 보여줬고요. 스텔라 루멘도 2% 넘는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바이누 또한 2.15%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하락 이후에 좀 반등세를 보이면서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빼놓을 수 없는 암호화폐 이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또 리플 간의 XRP 소송이 3월 내에 조기 해결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법률 전문가 제레미 호건은 최근 발언에서 SEC가 소송을 기각할 가능성이 있으며 나머지 사항은 추후 다뤄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호건은 XRP 커뮤니티의 질문에 답하면서 최근 SEC가 여러 건의 소송을 기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 리플과의 소송도 유사한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법적 쟁점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섣불리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SEC가 리플 소송을 기각할 것이라는 전망은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 백악관 암호화폐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제기된 이후에 더욱 힘을 얻고 있는 건데요. 역시나 이 SEC가 코인베이스 소송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 XRP 관련 소송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는 SEC 위원회가 투표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암호화폐 위믹스가 90억어치의 이 대규모 해킹 피해에 또다시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 위믹스를 운영하는 위메이드 자회사 위믹스 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2월 28일 플레이 브릿지 볼트에 대한 악의적인 외부 공격으로 인해서 약 865만 4,860개의 이 위믹스 코인이 비정상으로 출금됐다라고 공지했습니다. 플레이브릿지는 위믹스를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이 플레이브릿지 볼트는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지갑입니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공격자는 플레이브릿지 볼트에 있는 위믹스 코인을 13회에 걸쳐서 2개 외부 지갑으로 전송을 했고요. 이를 쿠코인, 비트바트, 그리고 바이비트 등 7개 해외 글로벌 거래소로 전송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탈취된 위믹스 대부분 매도가 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공시 전날까지 900원대에 거래되던 위믹스 가격은 공시 직후에 35%가량 떨어졌고요. 570원대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현재도 600원대 후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민코인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흥망성쇠를 겪고 있는 걸까요? 총 시가총액이 지난 3개월 동안 56% 감소했습니다. 한때 암호화폐 시장에서 빠른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 분야였던 이 민코인이 현재 관심 저하와 또 가격 하락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전성기 시절에는 이 민코인은 소액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면서 빠르게 성장을 했었는데요. 시장 규모는 한때 1,240억 달러까지 성장을 했지만 현재는 540억 달러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상당한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초기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과 또 거래량 감소에 따른 이 암호화폐 대비 낮은 활용성, 그리고 신생 프로젝트의 이 경쟁 심화 등으로 꼽힙니다. 민코인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는 투기성 자산에서 이 장기 성장성이 기대되는 프로젝트로 이동하는 추세인데요. 일각에서는 민코인이 완전히 소멸되진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세장이 돌아오면 이 위험은 크지만 그래도 보상이 높은 민코인이 다시 관심이 되살아날 것이다라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중심의 이 프로젝트들은 여전히 충성도가 높은 투자자층을 보유하고 있고 시장 심리가 개선이 되면 반등할 여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어서 네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엇갈린 자금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5일 파사이드 인더스패트에 따르면 이 전일 비트코인의 ETF에 1억 4,350만 달러 유출이 발생했는데요. 비트코인 ETF는 2월 18일 이후 단 한 차례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피델리티 등 이 여러 펀드에서 자금이 빠져나갔고 수수료가 낮은 그레이스케일 미니, 비트코인 트러스트만 3,580만 달러 순유입이 이뤄졌습니다. 이더리움 ETF는 전일 1,460만 달러 플러스 흐름을 기록했는데요. 앞서 8거래 연속으로 이어진 순유출 행진을 마감했습니다. 블랙록에서 2,630만 달러가 빠져나갔지만 피델리티와 그레이스케일 펀드에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국내 가상자산 업계 3위 거래소인 코인원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5일 금융원에 따르면 이 금감원은 코인원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에 순차적으로 하는 검사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가상자산법 준수 여부와 또 자율 규제 이행 여부, 전산사고 대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금감원은 코인원 검사를 마치는 대로 업계 1위인 업비트에 대해서도 검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복형 금감원장은 어제 증권사 CEO들과 만나 이 간담회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 현재 거래소 한 곳을 검사 중인데 최대한 빨리 정리되는 대로 업비트 검사에 착수하려고 준비 중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IT 시스템 실패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이상거래 추출과 관련한 실태 파악이 중점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서 작년 9월에 빗썸을 시작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으로 현장 검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3월 6일 목요일 개장까지 대략 한 6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럼 어제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먼저 전일장 한마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은 미국발 관세 완화 가능성으로 인해서 그래도 증시에 훈풍이 크게 불어왔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1% 넘게 올라갔습니다. 2,558선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기관과 개인이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반면에 외국인은 어제도 매도세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살펴봤다시피 1.23% 함께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여기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세를 또 이어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관세 타협 기대감이 증시 상승을 또 강하게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역 상대국과 관세 조정이 가능하다 이 부분을 좀 강하게 시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 전쟁에 있어서 피해가 예상됐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종목 중에 자동차와 철강을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동차와 철강 그동안 주가 하락폭이 꽤나 깊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장 안에서는 그 하락폭을 어느 정도 좀 메꿔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양시장에서 특징적인 업종들은 과연 어떤 게 있었을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LNG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주의 LNG 프로젝트에 한국과 일본도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LNG 관련주들이 함께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특히나 한국가스공사를 필두로 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HJ 중공업까지 모두 다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로봇과 제약바이오주가 이 지수 상승을 이끌어갔습니다. 특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기업 결합 승인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또 오름폭을 크게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을 남겼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관세 우려 자체가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아직까지 우크라이나라던가 중국의 양회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될 미국의 고용보고서처럼 다양한 변수들이 아직까지는 시장에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에서는 향후 협상 진행 과정이 지속적인 좀 관찰이 조금 더 필요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1% 넘게 오름폭을 형성을 했는데요. 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 부과에 있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한 달간 관세 부과를 유예하겠다라면서 관세 부과가 어느 정도 협상이 가능함을 다시 한 번 더 협상 시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증시와 커플링 될 수 있을지 지수부터 예상 체결 지수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어제 이어서 상승부를 시작하면서 키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84% 정도 올라가면서 지금 2,579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2%가량 올라가면서 748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이고요. 어제 시장 안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살펴봤을 때 이 삼성
삼성전자가 지금 하락불을 켰었었는데 오늘장 안에서는 그래도 0.37%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1.5%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간밤에 뉴욕 증시 안에서 엔비디아의 상승폭도 꽤나 두드러졌습니다. 특히나 번스타인 쪽에서도 엔비디아 지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현대차가 2%가 넘는 오름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여전히 상승부를 강하게 켜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함께 지금 3%, 2%대 오름폭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어제장 안에서 종가로는 파란불을 켰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안에서는 거의 3% 큰 오름폭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입니다. 1위부터 5위 살펴봤을 때는 알테오젠이 지금 유일하게 2.17% 꽤나 큰 낙폭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0.7%대 오름폭 형성되고 있습니다. HLB도 0.5% 그리고 어제 이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0.8% 정도 올라가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6위부터 10위를 살펴봤을 때는 지금 전반적으로 혼조세가 강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과 휴젤 쪽에서가 1%대 낙폭이 예상되고 있고요. 클래시스와 파마리서치가 보합권 그리고 리가켄바이오는 그래도 0.7%대 오름폭을 키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 중에 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상승부를 키면서 마무리를 졌었는데 오늘장 같은 경우에 일단 출발 자체는 6위부터 10위권 안에서도 혼조세가 짙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위주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오늘 시장 문 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우리 시장 문 힘차게 열었습니다. 어제는 오랜만에 양시장 모두 1%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할 수 있었는데요. 관세에 대해서 협상의 여지가 조금은 남아있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좀 부드러워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어제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던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알래스카 가스관과 더불어서 다양한 키워드들 새롭게 등장했으니까요. 오늘 시장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을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개장 분위기 오은비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그럼 먼저 지수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기분 좋게 상승불 키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6%대, 코스닥은 0.4%대 오름폭 형성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2,573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 이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50포인트 선까지 올라온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이고요. 의약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특히나 화학 쪽에서가 0.8% 오름폭을 그리고 섬유의복 쪽에서도 0.5% 가까운 상승폭을 키우면서 기분 좋은 시작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들은 전반적으로 모두 다 상승불을 켜고 있고요. 그동안 관세 때문에 항상 주가가 하락폭을 보여줬었던 철강 쪽에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큰 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4% 오름폭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운수장비 같은 경우에도 1.2%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지금 기타 서비스가 2.05% 꽤나 크게 하락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업종 분위기를 봤을 때는 굉장히 상승부를 잘 켜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융이 1.3%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제조가 0.5%가량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업종들은 전부 다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특히나 화학이 0.6%대, 출판 매체 복제 쪽에서도 0.3%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이고요. 일단 예상 체결 지수와는 다른 분위기 형성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하락불을 켜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부터 살펴보자면 0.3%가량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파격적인 증권가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티증권이고요. 삼성전자 목표 주가가 83,000원, SK 목표 주가가 지금 34만 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향후 12개월 동안 두 종목의 목표 주가가 50% 이상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강한 긍정의 리포트를 하나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칩스법을 폐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급 예정인 보조금을 철회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시사하게 되면서 SK하이닉스는 그대로 직격탄을 맞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분석이 나왔는데요. 올해 HBM3 공급 확대와 차세대 HBM4 이 개발에 집중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공장에 약 120조 원 정도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 수익성을 개선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HBM과 또 차세대 D램 생산 능력을 확대를 하면서 가속화를 더욱더 보여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17% 정도 떨어지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1.2% 오름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배터리 2025에서 이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5년 내에 전고체 배터리를 출시하겠다라면서 선언을 했습니다. 이 상용화 목표로 기술력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고 또 46 시리즈 배터리까지 처음으로 공개를 했다라고 하니까 관련된 소식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2.62%로 1위부터 5위 안에서 가장 큰 오름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유럽과 미국의 전기차 생산을 더욱더 확대를 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EU의 환경 규제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또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스타트업과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기 위해서 공동개발 협약을 맺었다라는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하락불을 켜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알테오젠 쪽에서가 3%대 낙폭이 꽤나 깊게 보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주가는 40만 원 선을 그대로 지탱하고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죠. HLB 테라퓨틱스가 지금 작년에 영업 손실이 76억 정도로 측정이 됐고요. 이 전년 대비했을 때 적자폭이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됐다라고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지금 4%대, 2%대 강한 오름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인터배터리 2025에서 이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을 내년 말부터 양산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나트륨 이온 배터리 개발도 가속화해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인터배터리 2025에서 하나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재련과 전구체, 양극재로 이어지는 이 밸류체인을 구축할 계획이다라고 공개를 했는데요. 중국 GEM과 합작해서 저렴한 니켈을 확보함으로써 양극재 생산 비용을 절감할 것이다라고 했고요. 2026년 말쯤에 시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라는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43% 정도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맵을 열어서 지금 이 시각 과연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그래도 상승불을 킨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자기술 섹터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대로 강보합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0.6% 정도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덕형 대표이사가 또 한 번 회사 주식 2,000주를 매입했다라고 합니다. 2022년 그리고 2023년에 이어서 무려 세 번째라고 하는 소식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방산주들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0.29%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LIG 넥스원은 0.3% 정도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국방 차관 후보가 동북아 동맹국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여기에 더불어서 EU가 독자적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8천억 유로 규모의 유럽 재무장 계획을 공개했다라는 소식까지 또 모멘텀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게 양자암호 관련된 종목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중국의 연구팀이 이 기존의 슈퍼컴퓨터보다 이 1000조 배 빠른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ICTK가 양자 보안 칩을 대량 생산하겠다라는 소식까지 있었기 때문에 오늘장 안에서도 시세가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조업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조선주들 살펴보자면 HT 현대중공업이 0.8%가량 떨어지고 있고요. 하나오션이 0.6%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도 0.4% 정도 하락하고 있고 삼성중공업도 0.5% 정도 떨어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조선주들 오늘장 안에서 시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하락폭을 보여주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 굉장히 이슈를 많이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과 한국 등 수조 달러 투자 유치를 기대를 하고 또 한국에는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여기에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업의 부활을 위해서 조선업 전담 사무국을 신설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상업용과 군함 건조를 활성화하면서 조선업 회복을 위해서 특별 세금 감면까지 제공을 하겠다라는 소식에 어제장 안에서도 굉장히 각광받았었는데 오늘장 안에서는 다소 부진한 출발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풍력발전기 구조물 공급 계약 해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배터리 관련주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가 2.2%대 올라가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이 3.4% 정도 상승폭을 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LG 에너지솔루션도 1.65% 정도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장 안에서는 배터리 관련주들의 강한 상승 흐름 그대로 이어가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로는 의료기술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이 강하게 보여지고 있고요. SK바이오팜만 0.7% 정도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바토클리맙 임상 3상 결과 발표 기대감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라는 시장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주당 1,000원 정도의 현금 배당을 결정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 현재 1.16% 가장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5%까지 떨어지는 모습 현재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네,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ISL 김태성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행히 이제 관세에 대해서 협상 분위기가 조금은 좀 나오게 되면서 오늘 개장 분위기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이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요. 일단 코스피는 강보합 수준에서 흘러가고 있고 외국인은 선물 쪽에서는 플러스 찍혀 있긴 합니다.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일단 장 초반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이 열리기 전에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 유예 뉴스가 사실은 우리나라 증시에는 그동안 없었던 좀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여전히 현물 증시에서의 지금 수급이 가장 부족하다라는 게 큰 단점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시가총액 대형주들 그러니까 섹터의 대장주들이 다 같이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하냐?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 돈을 개인 투자자들만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거냐? 아니죠. 결국 이제 외국인과 기관에 어떤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일단 오늘 출발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매도세로 여전히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뭐 코스피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지 못하고 계속 이제 눈치를 보는 상황. 더욱 이제 기술적으로 많이 하락했던 쪽으로 이제 순환매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민이 좀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이 관세라고 하는 부분이 유예가 됐다라는 것은 증시에는 긍정적인 요소들로 이제 볼 수는 있어서요. 이 안에서 우리가 투자의 전략을 명확하게 좀 찾아가신다라고 하면 그래도 괜찮은 종목군들이 지금은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나쁘지 않게 버티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수가 플러스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수급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을 좀 의미를 두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장 초반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언제냐? 현물 증시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느 시점에 들어오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외국인들이 만약 현물에 들어오게 되면 명확하게 매수를 하는 섹터가 보일 겁니다. 그럼 그 섹터가 반도체냐, 제약바이오냐, 방산이냐, 조선이냐, 2차 전지냐 이것을 보신 다음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저는 조금은 유연하게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은 워낙 변수가 산재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무엇을 택할지 모르죠. 뭐 가격적으로 보면 2차 전지가 매력이 있으나 향후의 성장성을 보면 참 답답하죠. 그쵸. 그런데 그 방산이라든지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 어떻게 보면 특징은 명확하나 지금 가격에서 내가 신규 매수? 이것도 굉장히 어렵죠. 불안하죠. 그런 상황이라서 우선 지금은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야 빠르게 매도하거나 빠르게 대응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만약 신규 매수를 노리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기관과 외국인의 어떤 매수의 흐름을 좀 확인을 하고 시장에 참여를 하시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현물에 외국인 수급이 찍히는지 그때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했던 일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코멘트 하나씩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한국이 미국의 관세 군사 지원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배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호 관세 이 4월 2일이 디데이인데 이때 한국도 포함이 돼서 4배 정도 부과될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월 2일이면 사실 거의 한 달 가까이 남았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때까지는 여전히 관세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좀 보수적인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트럼프 임기 내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번에 한 달 유예를 해줬다 그래서 또 다음에 관세 카드를 안 꺼낼 거란 보장은 없죠. 없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압박을 하면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아마 확실하게 느꼈을 거예요. 멕시코에서 예를 들어보면 25년 동안 잡히지 않았던 마약상 한 명이 이번에 트럼프가 압박하자마자 주말에 송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못한 게 아니라 안 하고 있었던 걸 트럼프가 내가 압박을 하면 해주는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만약 한 달 뒤에 잘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본인의 마음에 안 들거나 본인이 또 얻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관세 카드는 계속해서 이제 압박용으로 쓰여질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상황이라서요. 결국 이제 어제도 그렇고 지금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만연하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트럼프가 가고자 하는 길에 반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가고자 하는 길을 따라가는 따라가야 게 된다. 지금은 가장 확률 높은 어떻게 보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이제 관세 이야기와 동시에 가장 주목받았던 뉴스가 알래스카에서의 천연가스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가서 석유를 캐고 그리고 그 캐낸 석유와 천연가스를 1,300km를 이동을 하겠다라고 하니 파이프 관련 기업들, 혈관 관련 기업들, 강관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맞아요. 오늘도 그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좀 대표적으로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전체적인 철강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같은 철강 관련주라고 해서 다 같이 해당 산업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결국 이
땅에 묻어 있는 것을 파는 건 유정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파낸 다음에 이동해주는 파이프를 송유관이라고 하는데 이 유정관과 송유관을 생산하는 기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된다.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세아제강과 넥슬 휴스틸은 송유관, 유정관 다 하고 있는 상황. 이제 새롭게 이제 올라온 기업들이 어제 보면 동양철강과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도 유정관과 송유관을 다 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미국에 공장이 없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세 기업은 유정관, 송유관을 하면서도 미국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올 관세 이슈에도 흔들림이 없기에 조금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겠지만 어제 이제 테마적으로 다 같이 움직였던 다수의 철강 관련주들은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 혹은 2,000억 미만의 기업들이 많아요. 뭐 시가총액이 작다 그래서 투자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미국에 공장이 있는 기업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고민을 해보시고 대응 전략을 짜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어제는 알래스카 가스관이 가장 큰 키워드가 돼서 움직임 좀 보였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종목들 확인이 좀 되고 있는데 이건 잠시 후에 뒤에 테마에서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코멘트 나온 것 중에 또 하나는 칩스법 폐지입니다. 차라리 이거 폐지하고 정부 부채 갚는데 사용하겠다라는 정도의 코멘트가 좀 나오게 됐는데 오늘 반도체 칩스법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원래 있었던 상황 속에서 오늘 반도체 투톱 흐름을 좀 보면 둘 다 강보합 지금 움직임 보입니다. SK 하이닉스도 원래 하락이었다가 지금 상승으로 전환부를 좀 키기는 했는데 이 정도면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칩스법에 대한 우려는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두 가지 부분을 고민해봐야 되죠. 첫 번째, 과연 그 칩스법이 정말로 시행될 수 있는가? 근데 시행될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자는 대로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의회의 결정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아서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은 충분히 있다가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하는 금액에서 뭐 70%, 80% 지원, 그러니까 70%, 80%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것이 취소가 되면 타격이 크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보조금의 규모가 우리나라는 그렇게 크진 않았었거든요. 이게 없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미국에 투자를 하려고 했던 것들이 갑자기 무산되느냐? 그러지 않을 가능성은 저는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은 이미 과거에 주가에 많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 반도체 칩스법 관련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쪽이 간밤에 끝난 미국 인텔이 그렇죠. 받아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은 기회 요인으로 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의 지금 차트를 보면요. 지금 60일선 밑으로 떨어진 게 한 4거래일 정도? 오늘까지 포함해서 요 정도입니다. 원래 이제 60일선은 계속 위에서 플레이가 좀 나왔었는데 월요일부터 좀 이탈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그러면은 긍정적인 점수 주실 수 있는 걸까요? SK 하이닉스만큼은 제가 계속 말씀드려왔던 부분이 조정 시에 매수를 하자. 어제 이렇게 올라왔을 때 혹은 이렇게 좀 지금 시세가 좋아질 것으로 보일 때 매수를 하고 싶긴 하겠지만 네. 그러면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건 그러니까 그렇죠. 오히려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제 하락했을 때 살 걸, 그저께 장대 음봉 나왔을 때 살 걸, 이게 계속 맴돌 수밖에 없는 기업이 SK 하이닉스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저는 여전히 오케이 사인을 드리는데 대신에 이제 매수의 조건이 어제와 오늘처럼 상승할 때보다 만약 오늘 장 중후반부에 수급 흐름이 조금 악화되면서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 조정을 이용해서 천천히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IT가 일어서기 전에 전제 조건이 뭐가 하나 필요하냐면 네. 엔비디아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도 반등을 좀 줬는데. 엔비디아가 과거에 이렇게 큰 반등을 줬을 때 우리나라 SK하이닉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한미반도체라든지 이스페타시스 그때 영향력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그 영향력이 많이 줄어든 상태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먼저 보신 다음에 엔비디아의 추세가 다시 이제 살아 돌아왔다라고 판단을 할 때 중소형 소부장까지 보시는 게 더 안전하다. 그러니까 소부장주들은 조정 시에 매수를 하게 되면 밑도 끝도 없이 빠지는 경우들이 많기에 그렇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정 시에 매수 의견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엔비디아의 추세가 어느 정도 다시 살아나는 것을 확인을 하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추세가 바닥에서 돌아오면 그때부터도 늦지 않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투톱 따로 보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반등 확인한 뒤에는 소부장 보고 이런 전략을 취해서 가면 네. 좋다라는 말씀을 좀 주신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 쪽에서 순매수하고 있는 상위 종목들도 체크를 좀 해보면 지금 한국항공우주가 상단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모멘텀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 갔던 종목이긴 합니다. 이제 올해 수조 목표가 한 8조 정도 이상 잡았는데 이게 가이드라인의 가장 상단 탑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자신감이 있다라고 파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 수급도 긍정적이라서 방산 쪽에서 만약에 좀 너무 오른 종목들이 좀 부담스럽다면 대안책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대안책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변수라고 보여지는 건 뭐냐면 지금 한국항공우주는 지상 무기가 아니라 항공 무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F-50이라든지 F-35에 대한 전투기 쪽이에요. 근데 이 전투기에 대해서는 사실 미국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특히나 일론 머스크는 이런 방식을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까지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드론이라든지 무인기 시장이 더 커져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이제 산업 중에 하나이긴 한데 일단 그건 미래에 대한 이야기고 지금 당장은 두 가지죠. 수주 잔고가 여전히 높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외국인들의 수급이 기존의 K9 자주포를 동반한 어떻게 보면 지상 무기 체계에서 네. 이렇게 항공 무기 체계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길게 보셔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분기 실적일 것 같습니다. 수주 잔고는 괜찮은데 그러니까요. 분기 실적에 대한 확실성이 한 번 더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계속 이제 들고 가시는 것에는 찬성이고 만약에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기보다는 기술적으로 조정이 나올 때 그러니까 7만 원 초반대에 한번 신규 매수를 해보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더 길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고요. 분기 실적 한 번 정도는 더 확인하고 가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로봇주가 오늘 사실은 뭐 큰 대형주가 가는 건 아닌데 작은 중소형 종목 중에 조금 오른 종목들이 있어서 종목상으로 봤을 때는 로봇도 테마 자체적으로는 상단에 지금 자리를 하고 있어서요. 가장 대표적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볼까 합니다.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5일선 이탈했고 당연히 이평선도 지금 이탈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신용 B2가 많이 늘어난 쪽이 로봇이라고 네. 하잖아요. 그리고 그중 하나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고 이평선은 금요일부터 좀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방 쪽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해야 될까요? 그렇죠. 속상한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로봇주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될 섹터로 이제는 조금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매도도 들어요. 있을까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공매도도 있겠지만 어제 이제 우리가 기다렸었던 뉴스가 하나 이제 확정이 된 거잖아요. 삼성전자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관계가 이제는 설설설해서 이제 그렇죠. 확실하게 딱 마무리가 된 상황. 그러면 이 뉴스가 나왔을 때 과연 세론 뉴스로 작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 뉴스를 등에 업고 한 번 더 올라갈 것인가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쉽게도 어제 윗꼬리를 달면서 종가를 딱 형성을 맞아요.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뉴스가 세론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로봇주들은 우선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장중에 어떤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변동성은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면 중장기적으로 투자의 관점을 이제 펼쳤는데 너무 고점에 매수하신 투자자라면 지금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비중 축소는 저는 개인적으로 꼭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밀리면서 전반적으로 로봇주들이 순식간에 투심이 확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한번 느꼈거든요. 그래서 로봇주들은 당분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공매도의 가장 첫 타겟팅이 될 맞아요, 가능성이 맞아요. 높습니다. 지금 공매도 재개 전에 과감하게 오른쪽에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조선과 방산과 로봇. 근데 이 중에서 수주 잔고와 실적이 가장 약한 쪽이 어디냐라고 하면 로봇이에요. 로봇이죠. 그래서 이거는 공매도 하는 사람들에게는 타겟팅이 딱 되기에는 지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에 미리 주의를 하실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로봇 쪽 봤을 때는 그냥 로봇
값을 하고 있는 색이 좀 묻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오늘은 좀 강한 거고요. 대다수의 종목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는 좀 약세 보입니다. 뉴로메카도 3%, 레인보우 로보틱스 3%, 지금 SBB테크도 3.4%, 지금 밑에 있는 부품단까지도 같이 좀 빠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봇주까지 점검을 좀 해봤고요. 이어서 오늘 올라오고 있는 상위 테마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테마로는 지금 자동차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죠. 이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적인 제스처가 있었습니다. 멕시코랑 캐나다에 있어서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관세를 한 달 정도 유예하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서 지수도 반응이 나왔고요. GM이 7% 그리고 스텔란티스가 한 9% 넘게 상승부를 켜기도 했습니다. 자동차 전략도 좀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알래스카 가스관입니다. 앞서서 우리 본부장님과 잠깐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어제 의회 연설이 좀 있었고 이 자리에서 나왔던 가장 대표적인 코멘트 중에 하나가 알래스카 가스관입니다. 미국 정부가 알래스카의 세계 최대 규모의 LNG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한국과 일본 같은 다른 나라들이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뒤에 스틸 붙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이전에 이제 대왕고래 이미지를 좀 갖고 있다가 요 이미지가 좀 탈피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도 잠시 후에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특히 백악관에 조선 관련 새 기구가 창설된다고 해서 조선 쪽은 일단 긍정적인 소식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2차 전지입니다. 3월 5일부터 인터배터리 일정이 시작이 됐는데 사실상 그래도 강하게 세론 대신 움직임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고 있고 LG 엔솔은 46 시리즈 배터리 여기서 처음 공개한다. 에코프로 BM도 전고체, 전해질 내년 말에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테마를 좀 살펴봤는데 본부장님 어느 쪽부터 좀 들여다보면 좋을까요? 일단 자동차 쪽은 자동차. 꼭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관세 이야기에 가장 어떻게 보면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 그렇죠. 중에 하나가 자동차.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내 기업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GM과 포드가 전체 생산 라인의 70% 이상을 멕시코와 캐나다에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 이쪽에 관세를 매겼을 때 전체 수요에서 빠지는 게 1.5에서 2%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엄청나게 크게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한 달간 유예가 되었기 때문에 GM과 포드가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변수는 한 달 뒤에 또 만약 해결이 안 되었을 때는 더 압박의 강도가 커질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서 자동차주들을 지금 공략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우선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두고 투자를 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이렇게 가격적인 관세 때문에 가격에 대한 어떤 파동 자체가 급격하게 하락으로 꺾일 때에는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뭐냐면 판매 대수가 줄어들면서 관세까지 이야기 나오면 그건 엄청난 악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 1월 달에 수출 데이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기존의 내연기관차도 굉장히 잘 팔았어요. 그리고 전기차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잘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판매 대수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량은 기존 내연기관차보다 최소 300에서 500만 원 비싸고 영업이익도 그 정도 수준으로 더 많이 남는 차종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차가 잘 팔린다라는 건 여전히 지속, 그리고 안에 내용을 보면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영업이익에는 호재. 그래서 관세에 대한 여파로 만약 주가의 조정이 나온다면 저는 현대차만큼은 계속해서 보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미국에 공장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멕시코에 공장이 있냐 없냐의 차이로 현대차와 기아가 지금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도 큰형을 먼저 보자. 그래도 그래도 큰형을 좀 보면서 현대차를 먼저 보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 이것도 저것도 나는 부담스럽다 하시면 포인트는 이거죠. 그래? 하이브리드 차량이 그렇게 잘 나가? 우리나라 하이브리드 차량 부품 관련주가 많지 않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리아 FT. 네, 그렇죠. 코리아 FT 이거 부품주 하나 보면 이 부품주들 지금 흐름을 봤었을 때도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관세 이야기 나와도 안 빠져요.
오히려 자동차주도 올라갈 때 가장 또 선두에 있는 상황.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량 부품주 쪽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는 것도 지금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품도 네. 미국 안으로 한정해야 되는 걸까요? 미국에 뭐 생산 시설이 있거나 뭐 이런 종목들로?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임기하고 있는 그 사이에는 일단 미국 쪽 아니면 그 근처에라도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네. 체력적으로 버텨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전 세계가 보는 의회에서 우리나라를 콕 집어서 좀 네, 네. 불편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이 좀 적었던 건 바로 그 밑에 한국과 미국은 FTA가 체결이 되어 있어서 이제 그가 말하는 게 사실이 아닐 것으로 확인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달리다 보니 그렇게까지 시장에 영향은 없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우리나라 시장을 좀 안 좋게 보는 이유는 부가세 때문입니다. VAT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뭐 이러나 저러나 미국에 공장이 있는 쪽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기술력의 유니크함이 필요한 거죠. 코리아 FT처럼. 그래서 이런 쪽에 저는 집중을 하는 게 지금은 가장 안전한 투자 전략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럼 부품도 미국 쪽에 뭔가가 있거나 아니면 코리아 FT처럼 뭔가 확실한 특색 있는 부분이 그렇죠. 있어야 된다라는 조언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알래스카 가스관이라서 여기로 넘어가서 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어제는 뒤에 스틸 붙은 종목들 굉장히 잘 갔습니다. 그리고 강관, 오늘 철강 뭐 관련된 종목들도 다 잘 가고 있어서 특히 강관 피팅 밸브 이쪽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한번 네. 엮였다가 크게 꺾인 바가 있어서 이번을 계기로 좀 더 중장기적으로 이미지 탈피가 가능할지 아니면 그냥 단순 테마로 이해를 해야 될지 어느 쪽으로 좀 봐야 될까요? 전제 조건은 어제 트럼프가 이야기한 그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야 이들이 실제로 수혜를 받는 거죠. 그렇죠. 말로만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만약 이 프로젝트가 정말로 진행이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올 수 있는 이 시장의 규모 파이가 굉장히 큰 지금 산업이라서 저는 충분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이 프로젝트가 진짜로 진행될 건지 안 될 건지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 동안 돈을 버는 사업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파이프 쪽보단, 그러니까 철강 쪽보다는 피팅 밸브가 좀 유리하지 않겠는가. 피팅 밸브는 아시다시피 조선 쪽에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있고 석유화학 플랜트 사업에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성광밴드, 태광은 더 이상 이야기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들과 어깨가 좀 견주어 볼 만한 기업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KSP라고 하는 기업도 저는 한번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하이로코리아라는 기업도 이제 피팅 밸브 쪽에서 이런 에너지 플랜트 사업에 좀 특화되어 있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들을 한번 추적 관찰을 해보시는 것도 지금은 필요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조심해야 될 건 어제 스틸 붙은 기업들, 네네. 철강 붙은 기업들 시가총액이 너무 낮아요. 시가총액이 낮다는 건 내가 매수를 했을 때 주가가 올라갈 때는 너무나 좋은 조건입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샀는데 떨어질 때는 가장 최악의 조건이거든요. 적은 돈으로도 주가의 변동성이 위아래 큰 변동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과 이런 테마는 주식을 꽤 오래 하셔서 본인의 기준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맞는데 주식을 처음 시작하셔서 기준이 없으신 분들 그냥 누가 주변에서 야 이거 사서 많이 올랐대. 이거 사면 뭐 20% 30% 간대 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자칫 위험한 순간도 올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시청자분들이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일단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주의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 좀 주셨습니다. 시총이 낮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는 부분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LNG라는 부분 그리고 MRO라는 부분 조선 안에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가장 굵직한 키워드가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MRO 같은 경우에는 하나오션이 제일 잘 가다가 HJ중공업이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기면서 요즘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3% 넘게 강세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MRO는 숫자가 찍힌 건 아니고 네. 그냥 기대감으로 지금 일단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대감으로 가는 것 치고는 굉장히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이게 영업이익률을 많이 안 남길 수도 있다라는 네. 시각들도 있어서 그러면 이게 훼손될 가능성, 이 내러티브가 훼손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실까요? 일단은 실적을 한번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HJ중공업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MRO 사업에 진출을 하려면 그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 자격 요건을 획득을 하겠다는 계획을 이야기한 거예요. 획득한 게 아직 절대 아니고. 아닙니다. 그런데 주가는 참 이게 어려운 게 이런 이야기에 먼저 반응을 하다 보니 나중에 실제 사업에 참여를 할 때는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으니 지금 HJ중공업이 왜 오르는지는 잘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MRO 사업하면 가장 관심은 하나오션이 먼저 받았죠. 왜냐하면 미국의 필라 조선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입찰을 함에 있어서 조건 자체가 다른 기업들보다는 우선순위에 있으니까. 하지만 HD 현대중공업이 저는 더 다크호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요? 왜냐하면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하나오션과 비교해서 봤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아직 미국의 조선소를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지금 부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개선이 될 겁니다. 그럼 어느 쪽에서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동아시아 쪽, 호주라든지 아니면 대만이라든지 이런 베트남 쪽에 이미 MRO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법 괜찮은 영업이익을 남기고 있는 사업부이기 때문에 만약 HD현대중공업이 저는 작년에 하나오션 입찰할 때 참여를 안 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들이 조금 더 많이 해봤으니까 이게 돈이 남는 건지 안 남는 건지 먼저 계산을 해서 이번 것은 아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나 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2월 달에 HD현대중공업이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입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HD현대중공업이 그냥 참여를 했겠습니까?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여기서도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MRO 쪽을 보신다면 지금 당장의 시세 때문에 HJ중공업을 보시는 것보다는 HD현대중공업을 보시는 게 더 좋은 선택지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또 아이디어를 좀 주셨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미 다른 나라에서 MRO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선수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오늘 강보합 수준 흘러가고 있고요. 5일선은 타고 있지만 21선 아래에서 지금 현재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조선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본부장님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예상됐던 이 자동차 관세 부과를 한 달 유예하기로 발표하며 국내 2차 전지주가 장 초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관세 부과 시 캐나다의 공장을 보유하거나 건설 중인 국내 2차 전지주 업체들의 수출 위축 우려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불법 이민자와 마약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지난 4일부터 25%의 관세 부과를 시행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알래스카주 액화 천연가스 프로젝트 기대감에 강관, 밸브 관련주들이 장 초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주가 상승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스관 사업 관련 발언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 의회 합동연설에서 알래스카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조성하려 노력 중이라고 언급을 했고, 이에 한국관광공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넥스틸, 휴스틸 등 관광주들이 자극을 받아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날 장 마감 후 한화엔진이 아시아 지역 2,160억 규모 선박용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계약 금액은 2023년에 25.3%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2029년 6월 3일까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 소식에 대형마트 라이벌인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반사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대형마트의 핵심 경쟁력인 상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마트와 롯데쇼핑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형마트 업계 2위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 이슈의 선제적 대응으로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당시에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상승부를 키면서 출발을 했고요. 업종별로 봤을 때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업종들이 훨씬 더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을지 지수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지금 상반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8% 정도 상승폭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2,578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74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 0.76%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이고요. 일단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에서 140억 정도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안에서는 일단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유효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반대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물량을 함께 덜어내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가 지금 물량을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 쪽에서 지금 1,659억 정도 매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강하게 누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이고요. 지금 의약품 같은 경우에 낙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됐고 나머지 업종들 살펴봤더니 개장과 비슷한 흐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화학과 섬유의복, 음식료품 쪽에서 강한 오름폭 형성되고 있고요. 종이목재도 0.2%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부를 켜지고 있습니다. 철강과 금속이 2%가 넘어가는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업종 내에서 가장 강력한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운수장비가 1.61%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업종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업종들 살펴보자면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혼조세가 강하게 보여지고 있고요. 제조와 유통이 하락 전환했고 기타 서비스 쪽에서는 낙폭이 오히려 조금 더 커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조가 0.4%, 유통이 0.2% 빠지고 있지만 금융과 건설이 0.7%, 0.9%대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전반적으로 혼조세가 강하게 보여지고 있고요. 올라가는 업종의 상승폭을 봤더니 다소 약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내려가는 업종들의 그 하락폭 자체는 1%대, 0.7%대로 강한 하락세가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이고요.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탑은 상승률을 강하게 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0.2%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삼성전자는 0.4%대까지 지금 오름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26% 여전히 하락부를 키고 있고 현대차는 2%대 강세 유지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안에서는 지금 HLB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아이테오젠 같은 경우엔 낙폭을 훨씬 더 많이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개장 당시만 보더라도 3%대였지만 현재는 4% 후반대 거의 5%에 달하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5.7% 가장 강한 낙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상승부를 크고 있지만 이 개장과 비교했을 때는 상승폭 자체를 많이 반납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맵을 열어서 지금 이 시각 과연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을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자기술 섹터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여전히 상승을 켜주고 있고요.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 한국항공우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8.6% 가장 강한 오름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LRG 넥스원도 3.8% 정도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코멘트를 하나 달았습니다. 1, 4분기 깜짝 실적이 예상이 되면서 역성장 우려가 어느 정도는 상쇄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 같은 경우 제조업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HDD 현대중공업이 0.6% 오름폭 보여주고 있고요. 상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0.3% 상승폭 회복을 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종목들 봤더니 여전히 하락불을 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는 2,160억 규모의 선박용 엔진을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대성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유럽과 이스라엘 지역의 공급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국내 방산 대기업과도 협업을 벌이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추가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금융업 쪽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안에서 혼조세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삼성화재가 3%대, 삼성생명이 0.1%대 내림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G이니시스도 금융업 업종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일단 30억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로는 프로세스 산업 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종목들 많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0.08%로 다시금 하락 전환했고요. 에코프로 머티가 0.5%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LG화학이 1.3% 올라가고 있는데 금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4,500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철회했었습니다. 근데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년 만에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라는 소식에 어제장 안에서도 급등세 보였으니까 오늘장에서도 시세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HS 효성첨단 소재를 독일 하노버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타이어 전시회와 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복합재료 전시회에 참가한다라는 소식까지 있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흐름이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급상 유의미한 부분 체크할 게 있는데요. 지금 현물 시장으로 원래 매도가 개장하고 나서 찍혀 있었는데 지금 소폭이긴 합니다만 매수로 전환된 상태라는 거 함께 체크해 드립니다. 더불어서 트럼프 관세 유예 소식 속에 일단은 2,570선에 대한 회복 보이고 있습니다. 회복의 초읽기가 될 수 있을지 오후장까지 함께 지켜보시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